2016년 가을, 대한민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한 오래된 소도시.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전통시장 한 구석에서는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공영 주차장을 짓기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굴삭기의 굉음이 시장의 소음을 집어삼키던 어느 늦은 오후, 양복 공장과 허름한 곡물 가게 사이에 위태롭게 끼어있던 낡은 창고 건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 곰팡이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진동하던 곳이었죠. 육중한 굴삭기 삼날이 금이 간 시멘트 바닥을 깊게 파고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적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 한가운데가 깊게 푹 꺼져 내렸습니다. 흙먼지가 가라앉고 드러난 구덩이 속에는 기이하게도 둥글고 커다란 형태의 무언가가 웅크린 듯 묻혀 있었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인 천은 오랜 세월 흙수에 짓눌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썩어 있었지만 기하학적인 고전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퇴직한 우체국장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파헤쳐진 검은 흙더미 사이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저 오래된 흙냄새라고 하기엔 너무도 비릿하고 섬뜩한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할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통제선이 쳐지고 감식반이 조심스럽게 썩어 문드러진 천의 매듭을 칼로 긋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린 것.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채 따아내린 어린아이의 머리카락과 빨갛게 녹이 슬어버린 나비 모양의 쇠머리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무도 작고 여린 사람의 백골이 웅크린 채 21년의 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5년 여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대형마트에 밀려 쇠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95년 당시 이 전통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번화한 동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내거리 모퉁이에는 이순애 씨가 운영하는 포목점이 자리 잡고 있었죠.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순애 씨는 질 좋은 한복 옷감과 이불솜을 팔며 꽤 쏠쏠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는 11살 난 외동딸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참으로 구김살 없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엄마의 포목점으로 달려와 알록달록한 비단더미 한 구석에 엎드려 숙제를 하곤 했죠. 바쁜 엄마를 대신해 서툰 솜씨로 자투리천을 개켜놓고 시장 상인들에게 배꼽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던 시장의 마스코트 같은 아이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이 모녀를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길 건너 정육점 아저씨는 매번 남은 고기를 썰어 모녀의 저녁거리로 챙겨주었고, 골목 안세탁소 아주머니는 유진이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만져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녀의 곁에는 전 남편의 동생, 즉 유진이의 당숙인 강상철이 있었습니다. 상철은 형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형수를 깎듯이 모시며 포목점의 두준이를 도맡아 했습니다. 무거운 원단놀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등짐을 졌고, 명절이면 유진이의 용돈을 쥐어주며 허허웃던 이웃들 눈에는 그저 착하고 성실한 시동생이었습니다. 비록 고된 일상이지만 새가족 같은 이들의 삶은 시장의 옹기 속에서 평범하고 따뜻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비극은 장마가 유난히도 길었던 1995년 7월의 어느 늦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날, 포목점에는 하필 가을 혼수를 준비하려는 도매상 손님들이 몰려들어 순애 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때 시장 끝자락에 있는 양복 공장에서 급히 부자재를 보내달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저히 가게를 비울 수 없었던 순애 씨는 숙제를 덮고 일어난 유진이에게 작은 보풀이 묶인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유진아, 이거 양복점 아저씨한테 얼른 갖다 드리고 올래? 비 오니까 뛰지 말고 조심해서 가야 해. 노란색 우산을 펴든 유진이는 금방 다녀올게 엄마 하고 활짝 웃으며 장대비가 쏟아지는 시장 골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순애 씨가 본 딸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날이 어둑해지고 상인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릴 즈음 양복 공장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순애 씨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미친 듯이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진아, 강유진. 어머니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롭던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육점 아저씨도 세탁소 아주머니도 가게 문을 팽개치고 나와 손전등을 들고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빗속을 뚫고 달려온 당숙 강상철은 겉옷이 흠뻑 젖은 채로 헐떡이며 상인들과 동네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유진이 못 봤습니까?
제발 우리 조카 좀 찾아주세요. 그는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를 하고 버스 정류장과 동네 뒤편 농수로까지 샅샅이 뒤지며 가장 열성적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야속한 장맛비는 아이의 작은 발자국마저 모두 씻어내버렸습니다. 밤샘 수색이 이어지던 다음날 새벽, 시장 뒤편 버려진 낡은 창고 앞, 텅 빈 쓰레기통 옆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노란색 우산 하나만이 나뒹구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우산의 손잡이에는 유진이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제 오후에 비가 엄청 쏟아질 때요. 그 창고 골목 입구에 하얀색 소형 트럭 하나가 삐딱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비가 너무 와서 번호판이나 운전석은 못 봤는데 평소엔 그 골목에 차를 안 대거든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흐릿한 목격담 하나로 범인을 쫓기엔 당시의 수사력과 단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유진이는 마치 빗물에 녹아내린 것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1995년의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두꺼운 수사 기록은 경찰서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굳어졌습니다. 딸을 잃은 순애 씨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인쇄해 전국의 보육원과 기차역, 터미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억척스럽게 모았던 재산은 전단지 비용과 사기꾼들의 거짓 제보에 속아 모두 탕진했습니다. 손님이 끊긴 포목점은 먼지가 쌓여갔지만 순애 씨는 가게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유진이가 돌아왔을 때 엄마를 찾지 못할까봐 무너져가는 셔터를 매일 아침목을 매듯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은 당숙 상철이었습니다. 그는 밥을 굶는 형수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다 나르고 넋이 나간 그녀를 대신해 엉망이 된 장부와 세금 계산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있잖아요. 우리 유진이 꼭 돌아올 겁니다. 기운 내셔야죠. 상철의 위로는 순애 씨에게 유일한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1996년 어느 날 순애 씨는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비싼 최고급 수입 양장 천안 롤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생사조차 모르는 지옥 같은 하루하루 속에서 비단 한 롤이 없어진 것 따위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퍼즐 조각 하나가 깊은 슬픔 속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다시 2016년 참혹한 백골이 발견된 폐창고 철거 현장. 관할 경찰서 강력팀이 현장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스산한 가을바람에 나부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정 반장은 굳은 표정으로 흙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1995년 당시 관할 파출소에 갓 발령받았던 순경이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노란 우산을 쓴 11살 여자아이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그 젊은 순경은 이제 중년의 강력반장이 되어 21년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은폐된 잔혹한 살인이었습니다. 법의학팀과 감식반의 작업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백골은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여아로 확인되었습니다. 치명상은 두개골 우측에서 발견된 함몰 흔적이었습니다. 무언가 뭉툭하고 묵직한 둔기에 아주 강하게 내리쳐진 흔적. 아이는 좁고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 반장의 시선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아이의 유골을 겹겹이 감싸고 있던 썩어 문드러진 천 조각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세척 복원 작업을 거치자 진흙 속에 가려져 있던 고풍스럽고 독특한 문양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 반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2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그 문양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5년 순애 씨의 포목점 진열장 가장 높은 곳에 소중하게 모셔져 있던 최고급 원단의 패턴이었습니다. 과학수사는 21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위장 부근 흙에서는 미량의 엿당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시장 입구 노점에서 팔던 호박엿, 바로 가락엿의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감싼 천에 대한 섬유연구소의 감정 결과는 수사의 방향을 단숨에 좁혀주었습니다. 해당 원단은 90년대 초반 이탈리아에서 극소량만 수입된 최고급 양장용 벨벳 무늬 천이었습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일반 옷가게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지역에서 가장 컸던 순애 씨의 포목점에서만 유일하게 취급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단서는 천을 꽁꽁 묶고 있던 굵은 밧줄에 있었습니다. 밧줄은 매우 특이한 형태의 매듭으로 지어져 있었는데 밧줄의 끝을 고리 모양으로 엮어 강하게 조이는 이른바 새부리 매듭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주로 시장통에서 무거운 짐을 수십 박스씩 묶어 나르는 도매상인들이나 화물차 운전기사들만이 손에 익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적인 매듭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전자 정보 DNA 대조 결과가 경찰서로 날아들었습니다. 뼈 조각에서 채취한 DNA는 순애 씨의 것과 99.9% 일치했습니다. 정 반장은 서류 봉투를 쥔 채 낡고 초라해진 시장 골목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색바랜 한복 몇 벌만이 덩그러니 걸려있는 조그만 포목점. 빛바랜 간판 아래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던 순애 씨는 굳은 표정으로 걸어오는 정 반장을 보는 순간 짐작했다는 듯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찾았습니다. 정 반장의 목소리가 맺히기도 전에 순애 씨는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짐승 같은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2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가슴에 품어왔던 일말의 희망이 서늘한 죽음의 확인서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어미의 통곡 소리는 적막한 오후의 시장 골목을 찢어놓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웃 상인들도 가게 앞을 서성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틈에는 상철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당숙 상철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형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핏발선 눈으로 함께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우리 불쌍한 유진이를 누가 이리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보다 크고 처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스러운 와중 정 반장의 날카로운 직감이 한순간 번뜩였습니다. 정 반장 뒤에 서 있던 젊은 형사의 손에는 현장 사진이 철해진 수사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특이한 문양의 천 사진이 겉장에 노출되어 있었죠. 형수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던 상철의 시선이 아주 찰나의 순간 그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정 반장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진 속 천조각을 확인한 상철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팽창하며 형수를 감싸 안고 있던 그의 굵은 손마디가 미세하지만 격렬하게 파르르 떨리는 것을 말입니다. 슬픔이 아닌 극도의 경악과 공포가 스친 짐승의 눈빛이었습니다. 경찰서의 수사본부가 꾸려지고 1995년의 서류들이 테이블 위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정 반장의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절대 외지인이 아닙니다. 첫째, 비가 쏟아지는 대낮의 좁은 시장 골목에서 아이를 가로채 인적이 끊긴 폐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둘째, 시신을 유기한 후 시멘트를 덮어 은폐할 만큼 그 공간이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단서, 범인은 아이를 감싸기 위해 아이 엄마의 포목점에서 최고급 원단 한 롤을 통째로 훔쳤었습니다. 그 무겁고 큰 원단롤을 아무도 모르게 빼냈다는 것은 포목점 내부 구조와 물건의 위치, 심지어 재고 창고의 열쇠까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었던 내부자이거나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는 뜻입니다. 경찰은 곧바로 1995년 당시 버려져 있던 폐창고의 등기 서류와 주변 탐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 창고는 건물주의 부도로 압류된 상태라 완전히 비어 있어야 했지만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그곳에 몰래 자물쇠를 채우고 야매로 밀수품이나 개인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쓴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물쇠의 주인, 즉 은밀한 창고의 사용자가 유력한 용의자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21년 전 유진이의 마지막 행적을 분단위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목점에서 양복 공장까지는 성인 걸음으로 5분, 아이 걸음으로도 10분이면 충분히 닿을 거리였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유진이가 골목 입구에서 가락엿을 샀다는 노점상 할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시간을 역산해 보았습니다. 아이가 가게를 나서서 창고 앞 골목에서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 남짓. 범인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우산을 쓰고 가던 아이를 낚아채듯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수사팀은 95년 당시 조사를 받았던 시장 사람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던 건어물 가게 노파의 입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뜻밖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노파는 먼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비가 억수로 오던 날이었제. 노란 우산 쓴 순애네 딸내미가 공장 쪽으로 안 가고 휙 돌아서 지네 집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더라고.
내가 똑똑히 봤제. 포목점의 지하실. 그곳은 순애 씨가 고가의 원단들과 함께 장사하며 모은 막대한 현금을 보관하던 묵직한 철제 금고가 있는 은밀한 창고였습니다. 유진이는 왜 심부름을 가다 말고 비를 맞으며 다시 자기 집 지하실 창고로 내려갔던 것일까요? 정 반장은 직감했습니다. 아이가 마주친 죽음의 그림자는 어두운 빗속 골목길이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 지하실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경찰은 순애 씨를 설득해 1995년 당시 포목점의 모든 거래 내역과 장부, 지하실 출입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포목점 지하실 열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단 3명. 사장인 순애 씨, 물건 배달과 운전을 맡았던 종업원 박 씨, 그리고 물건을 떼어오며 수시로 창고를 드나들었던 당숙 상철뿐이었습니다. 형사들이 숨을 죽인 채 빛바랜 장부들의 페이지를 넘기던 중 1995년 7월의 어느 금전 출납부에서 정 반장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누런 종이의 절반이 흉측하게 뜯겨나간 페이지. 누군가 다급한 손길로 비밀을 감추기 위해 영수증과 결산 내역이 적힌 장부의 절반을 거칠게 찢어버린 흔적이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찢겨나간 페이지 바로 앞장의 월말 정산 기록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실종되기 불과 며칠 전 포목점의 금고에서는 당시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거액의 현금 잔고가 텅 비어버리듯 사라져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정 반장은 장부에 찢겨나간 단면을 서늘한 눈으로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죽음 뒤에는 단순한 납치를 넘어선 추악한 탐욕의 냄새가 짙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유진이는 그 눅눅한 지하실에서 누구의 어떤 비밀을 목격해버린 것일까요? 그 반쪽짜리 장부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21년 전의 잔혹한 진실이 피를 흘리며 숨쉬고 있었습니다. 찢겨나간 장부의 절반, 그리고 포목점 금고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액의 현금. 사건은 이제 단순한 아동 실종이나 원한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자, 그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어린 목숨을 잔혹하게 짓밟은 입막음 살인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관할 경찰서 강력팀은 1995년 당시 이 시장통과 포목점 주변을 맴돌던 모든 인물들의 알리바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망에 오른 것은 1995년 당시 시장에 야간 경비를 서던 최 씨였습니다. 현재는 도심 외곽의 퀴퀴한 고시원 단칸방에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연명하고 있는 늙은 사내. 21년 전 그는 지독한 도박 중독자였고 술만 마시면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유진이가 실종되던 날 오후 최 씨는 초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알리바이를 입증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 반장과 형사들은 즉시 최 씨의 고시원 방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와 뒹구는 소주병 사이에서 형사들은 색이 바랜 낡은 수첩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의 첫 장을 넘긴 순간 베테랑 형사들의 등줄기에도 서늘한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수첩 안에는 11살 유진이가 활짝 웃고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 위로 붉은색 볼펜이 신경질적으로 여러 번 그어져 선명한 X자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조실에 끌려온 최 씨는 붉은 줄이 그어진 사진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웅크리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 사이로 그가 털어놓은 진실은 인간의 얄팍한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기괴한 집착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포목점 앞 매대에서 비단 자투리나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곤 했는데, 이를 눈치챈 순애 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멸감과 앙심을 품고 있던 최 씨는 순애 씨가 딸을 잃고 미쳐가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술에 취할 때면 아이의 사진에 붉은 칠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 반장이 21년 전 비가 오던 그날 초소에서 정말 잠을 잔 것이 맞느냐고 거칠게 책상 위를 내리치며 압박하자 최 씨는 겁에 질려 진짜 알리바이를 토해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초소에 없었습니다. 비가 쏟아져 시장에 사람이 뜸해지자 초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뒷산 너머에 있던 불법 투견장 겸 도박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95년 당시 도박장 출입자 명단과 과거 그 지역을 오가던 시외버스 발권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놀랍게도 그날 오후 내내 최 씨가 도박장에 머물렀다는 증인과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허무하게 살인 혐의를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벗고 취조실을 나서던 최 씨가 문고리를 잡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등 뒤로 툭 던진 한마디는 수사팀을 다시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그날 해질녘에 도박장에서 돈을 다 잃고 시장으로 몰래 기어들어 오는데 그 폐창고 앞을 지나갔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평소엔 굳게 닫혀있던 그 창고 철제 셔터 문이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살짝 열려 있더라고 해. 그리고 그 안에서 삭삭 삭 하고 삽으로 시멘트를 비비는 소리가 들려 심더. 저는 그냥 비 새는 거 막으려고 미장장이가 왔나 보다. 그리 생각했지에. 아이가 빗속으로 사라진 직후 누군가 그 어두운 창고 안에서 시신을 묻기 위해 직접 시멘트를 개고 있었다는 끔찍한 정황. 범인은 외부에서 우발적으로 아이를 납치해 끌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시장의 구조를 완벽하게 통달하고 있었고 창고를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포목점의 돈을 노린 자였습니다. 시선은 다시 피해자인 유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사건을 풀 열쇠는 죽은 아이만이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순애 씨는 21년간 참아 버리지 못하고 포목점 다락방 구석에 모아두었던 유진이의 유품 상자들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박스 안에서 녹이 슬어버린 철제 사탕 틴 케이스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아끼던 구슬 몇 개와 함께 자물쇠가 달린 작은 비밀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절단기로 일기장의 자물쇠를 끊어내고 낡은 페이지를 넘기던 정반장의 시선이 유진이가 실종되기 단 이틀 전에 쓰인 마지막 일기에 멈춰섰습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인 그날의 기록은 21년의 시간을 넘어 범인을 향해 똑똑히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 심부름으로 지하실에 천을 가지러 내려갔다. 그런데 아저씨가 몰래 금고문을 열고 있었다.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괴물 같았다. 엄마한테 꼭 말해야겠다. 일기장에 적힌 아저씨라는 단어 앞에는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지하실의 습기 때문인지 아니면 아이가 흘린 눈물 때문인지 이름 세 글자는 잉크가 파랗게 번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장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확정짓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살인마는 포목점의 금고 위치를 알고 훔치는 현장을 아이에게 들켰으며 그 비밀이 순애 씨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비 오는 날 심부름 가는 아이를 노려 잔혹하게 입을 막아버린 내부자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포목점을 드나들며 아저씨라 불릴 만한 금고에 접근이 가능했던 두 명의 남자로 수사망을 극도로 좁혔습니다. 한 명은 당시 물건 배달을 하던 종업원 박 씨,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포목점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당숙 강상철이었습니다. 수사팀의 첫 번째 타겟은 배달원 박 씨였습니다. 그는 유진이가 실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포목점을 그만두고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현대화된 행정망과 지문대조 시스템을 통해 추적한 결과 그는 이름을 개명한 채 남해안의 한 외진 항구마을에서 녹슨 선박 엔진을 고치는 카센터 기사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박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스패너를 내동댕이 치고 뒷문으로 도망치려다 거칠게 제압당했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되는 차 안에서부터 그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저는 훔치기만 했어요. 맹세코 그 애를 죽이지 않았다고요. 취조실 조명 아래서 땀범벅이 된 박 씨가 털어놓은 진실은 이랬습니다. 당시 사채빚에 시달리던 그는 포목점의 원단들을 몰래 뒤로 빼돌려 작물로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1995년 그 비오던 날, 세탁소 아주머니가 폐창고 앞 골목에서 보았다던 하얀색 소형 트럭의 운전자는 바로 박 씨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비가 쏟아져 시장 사람들이 모두 가게 안으로 피한 틈을 타 지하실 창고문을 열고 값비싼 원단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죠. 원단을 안고 막 계단을 올라오려는데 지하실 안쪽 금고 있는 데서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박통 깨지는 것 같은 끔찍한 소리요. 그리고 바로 어린애가 숨 넘어가는 비명을 꽥 지르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물건 훔치는 걸 누가 구경 와서 들킨 줄 알고 너무 겁이 나서 훔친 원단을 내팽개치고 트럭을 몰아 그대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는 살인범이 아니었지만 살인의 순간을 알리는 죽음의 비명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최초의 목격자였습니다. 정 반장이 박 씨의 멱살을 틀어쥐며 그 순간 지하실에서 누가 나오는 걸 보지 못했냐고 다그쳤습니다. 박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덜덜 떨며 21년 전 빗속의 잔상을 끄집어냈습니다.
차를 막 밟고 골목을 빠져나가려는데 백미러로 봤습니다. 지하실 계단에서 어떤 남자가 올라오더군요. 까만 우비를 푹 눌러쓰고 있었는데 어깨에는 사람 키만한 묵직하고 길쭉한 비단 롤 같은 걸 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땅이 미끄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남자 걸을 때마다 왼쪽 다리를 기묘하게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 그 창고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왼쪽 다리를 질질 끄는 까만 우비의 남자. 그 진술을 듣는 순간 정 반장의 머릿속에 벼락 같은 섬광이 내리쳤습니다. 1990년 시장 인근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철근에 깔려 왼쪽 무릎 신경이 으스러졌던 사람. 맑은 날에는 멀쩡하게 걷지만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면 관절이 쑤셔 왼쪽 다리를 유독 심하게 절뚝거리던 사내. 조카가 사라진 날 밤 가장 큰 목소리로 오열하며 빗속을 헤매던 다정한 친척. 유일하게 남은 마지막 용의자 당숙 강상철이었습니다. 정반장의 뇌리에 유골이 발견되던 날 오열하는 형수 옆에서 시신을 감싼 문양 있는 천의 사진을 보고 경악으로 파르르 떨리던 강상철의 두꺼운 손마디가 다시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사팀의 모든 총구는 이제 강상철 한 사람을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현재의 강상철은 21년 전 포목점에 허드렛 일을 돕던 빈털터리 시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심 외곽에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와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를 소유한 지역에 꽤나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지역 사회에 기부금을 내며 덕망 있는 유지 행세를 하고 있었죠. 경찰은 우선 강상철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들어서면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 불쌍한 유진이 사건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며 형사들에게 고급 드링크제를 건네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강상철에게 정 반장은 1995년 그날의 행적을 다시 물었습니다. 강상철의 알리바이는 21년 전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비가 와서 일을 쉬었습니다. 동네 약국 뒷방에서 약사 영감님이랑 지금은 돌아가신 마을 이장님이랑 셋이서 인삼주를 마시며 장기를 두었지요. 저녁 늦게 유진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를 맞으며 뛰쳐나갔습니다. 약사 영감님이 아직 살아계시니 가서 물어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형사들은 즉시 백발의 노인이 된 약사를 찾아갔습니다. 약사는 옛날 수사 기록에 남겨진 대로 강상철이 그날 오후 내내 우리와 함께 장기를 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철벽의 알리바이. 하지만 정 반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사의 금융거래 내역과 주변 탐문을 통해 과거 약사가 약국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강상철이 거액의 사업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금전적 갑을 관계로 묶인 두 사람.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철저하게 매수된 거짓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정 반장은 약사를 경찰서로 연행해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장부 조작과 위증죄의 무게감, 그리고 11살 어린아이가 겪었을 고통을 짚어가며 끈질기게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노쇠한 약사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며 21년간 품고 있던 진실의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상철이가 그날 오후에 같이 술을 마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갑자기 술이 확 취한다면서 약국 안쪽 내실에 들어가 한숨 자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문을 걸어 잠그고 꼬박 2시간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장이 부르니까 그제야 눈을 비비며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철이가 그 시간에 방에서 자고 있었던 줄로만 알았습니다. 약국 뒷방에는 좁은 골목길로 바로 연결되는 작은 쪽문이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아무도 밖을 내다보지 않던 그 이 시간, 강상철은 핑계를 대고 뒷방으로 들어가 쪽문으로 빠져나갔고 포목점 금고를 털던 중 유진이에게 발각되자 아이를 살해한 뒤 창고에 묻고 다시 쪽문으로 돌아와 자다 깬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시멘트를 덮기까지 이 시간이라는 시간은 지독할 만큼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알리바이는 깨졌습니다. 하지만 정 반장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심증과 상황 증거는 모두 강상철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자백만으로는 법정에서 노련한 변호사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내리친 흉기 혹은 그 최고급 이탈리아산 천을 강상철이 가져갔다는 직접적인 증명서, 무언가 하나라도 명확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가 다시 암초에 부딪혔을 때
늦은 밤 경찰서 강력팀 문을 열고 비적비적 걸어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순애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기이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커다란 사과 궤장만 한 종 이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사님, 유진이 장례를 치러주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정말 과거를 다 태워버리려고 창고 구석에 박혀있던 옛날 영수증 박스들을 꺼냈습니다.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나씩 뜯어보는데 아무래도 형사님들이 이거라도 한 번 더 봐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은 1995년 당시 포목점의 매입, 매출, 출고 내역이 빼곡하게 꽂혀있는 철저 편철 영수증 무더기였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종이벌레가 파먹은 수만 장의 누런 종이 더미들. 정 반장과 형사들은 밤을 꼬박 새우며 그 먼지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단 하나. 아이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특유의 문양을 가진 수입산 최고급 양장 벨벳천의 출고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4시를 넘어설 무렵 핏발이 선 눈으로 1995년 7월에 영수증 철을 넘기던 정반장의 손끝이 찌릿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찾았습니다. 해당 원단의 고유 식별 코드가 적힌 자재 출고 확인서. 그런데 무언가 기괴했습니다. 영수증 묶음에 철해져 있어야 할 그 한 장의 출고 확인서가 누군가에 의해 대각선으로 거칠게 북 찢겨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언제, 왜 이 원단을 가져갔는지 적혀 있어야 할 수령인 서명란과 도장 칸이 있는 절반이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범인은 아이를 묻은 뒤 시신을 감싼 원단이 포목점의 물건이라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부의 현금 결산 페이지를 뜯어내면서 동시에 이 원단의 출고 영수증마저 다급하게 찢어버린 것입니다. 탄식이 터져 나오려던 찰나 정 반장은 찢겨나간 영수증의 거친 단면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고는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범인이 너무 급하게 손이 덜덜 떨리는 상태에서 종이를 찢어낸 탓에 치명적인 실수를 남기고 만 것입니다. 종이가 대각선으로 찢겨나간 바로 그 경계선 끄트머리에 빨간색 인주 자국이 미세하게 묻어 남아 있었습니다. 국과수 문서 감정실로 긴급하게 넘겨진 그 종이 조각은 특수 스캔 분석을 거쳤습니다. 찢겨나간 단면에 아슬아슬하게 남은 빨간 인주의 흔적. 그것은 동그란 개인 도장 인감의 왼쪽 아랫부분 가장자리였습니다. 비록 도장의 5분의 1도 채 남지 않은 파편이었지만 그 곡선과 선의 꺾임은 명확하게 한글 자음 기역과 모음화, 그리고 받침, 이응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강. 자신이 훔쳐낼 원단을 빼돌리기 위해 위조로 출고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던 강상철. 살인이 벌어진 직후 그는 시신을 감싸버린 그 천의 출고 기록을 없애기 위해 영수증을 황급히 찢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절반만 남은 도장 자국은 범인이 강상철이라는 가장 완벽하고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게다가 금융정보 조회 결과 강상철이 유진이가 실종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막대한 도박 빚을 전액 현금으로 한 번에 갚아버린 사실까지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금고의 현금, 알리바이의 맹점, 절뚝거리는 다리, 그리고 찢어진 영수증의 붉은 도장까지. 하지만 정 반장은 서둘러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강상철은 21년 동안 형수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악마의 본성을 숨겨온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 교활한 자였습니다. 이 찢어진 영수증의 남은 절반, 즉 강상철의 온전한 이름표가 찍힌 나머지 반쪽 종이를 범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11살 조카의 머리를 내리친 그 잔혹한 흉기는 과연 빗물에 씻겨 내려갔을까요? 살인마들은 말이야, 정 반장이 충혈된 눈으로 화이트보드에 붙은 강상철의 사진을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놈이라도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가장 위험한 증거물은 절대 남의 눈에 띄는 곳에 버리지 못해. 차라리 자기 눈앞에 가장 은밀한 곳에 품고 살아야 안심하는 기괴한 편집증이 있지. 경찰은 이제 강상철의 목을 단번에 쳐낼, 그가 21년간 품고 살아온 판도라의 상자를 찾기 위한 비밀스러운 사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이는 시장통,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자선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선량한 웃음을 짓고 있는 강상철. 그 완벽해 보이는 무대의 장막 뒤편에서 진실의 칼날이 소리 없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끝끝내 숨겨둔 잔혹한 전리품은 어디에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서서히 모든 것을 끝낼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찢겨나간 영수증의 절반,
그리고 그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던 붉은색 인주의 흔적. 강이라는 글자의 파편은 21년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악마의 윤곽을 비로소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 반장의 지시 아래 수사팀은 곧바로 강상철을 경찰서 취조실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용의자와 형사 사이에 피를 말리는 본격적인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강상철과 마주 앉은 정 반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장의 복사본을 그의 눈앞에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하나는 국과수에서 정밀 복원한 반쪽짜리 출고 영수증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1995년 7월 유진이가 실종된 직후 강상철이 사채업자들에게 막대한 도박빚을 현금으로 일시불 상환한 금융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강상철 씨, 1995년 7월 급이 오던 날, 당신은 약국 뒷방에서 잠을 잔 게 아니었지. 몰래 빠져나와 형수님의 포목점 지하실로 들어갔어. 전지, 그리고 금고의 돈을 훔치면서 비싼 원단까지 빼돌리기 위해 위조 영수증을 썼어. 그게 바로 당신 도장이 찍힌 이 영수증 아닙니까? 빚을 갚은 이 어마어마한 현금, 형수님 금고에서 나온 피 묻은 돈 맞죠? 정 반장의 매서운 추궁에 취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강상철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혀를 차차 찼습니다. 형사님,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의심하시면 안 되지요? 이 돈 말입니까? 제가 그 무렵에 운 좋게 복권에 당첨됐었습니다. 이 사채 빚 갚느라 허덕이던 때라 마누라가 알면 뺏길까봐 철저하게 숨기고 제 빚부터 갚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 예, 제 도장 맞네요. 제가 형수님 가게에서 그 비싼 천을 외상으로 하나 샀습니다. 멀리 타지에 사는 거래처 사장님한테 귀한 선물 하나 하려고요. 그런데 그게 왜 반쪽이 났냐고요? 글쎄요. 제가 장부에 도장을 찍어놓고 나중에 형수님께 돈을 드리려 했는데 며칠 뒤에 보니 좀도둑이 들었는지 장부가 훼손돼 있답디다. 쥐나 바퀴벌레가 갉아먹은 걸 왜 저한테 따지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매끄러웠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은 그에게 완벽한 거짓말의 갑옷을 입혀놓은 듯 했습니다. 강상철은 턱을 괴고 정 반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사님, 정황이나 우연의 일치만 가지고 저를 살인범으로 몰지 마십시오. 제가 조카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때렸다는 흉기가 있나요? 아니면 저 찢어진 영수증의 나머지 반쪽이 제 주머니에서 나오기라도 했습니까? 물증을 가져오세요, 물증을.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그의 태도에 취조실 밖에서 매직 미러를 통해 지켜보던 형사들이 주먹을 쥐고 벽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상철의 말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방어였습니다. 직접적인 흉기나 찢겨나간 영수증의 나머지 반쪽, 즉 그를 범인으로 특정할 결정적 물증이 없다면 법정에서 그를 유죄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 반장은 속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취조실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모아놓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놈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으면서도 여유를 부리고 있어. 왜인 줄 알아? 살인마들의 심리가 그래. 자신이 저지른 완벽한 범죄의 전리품,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은 절대 남의 눈에 띄는 쓰레기장이나 강물에 버리지 못해. 불안해서 못 견디거든. 차라리 자기 눈앞에 자기가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평생을 안심하며 사는 기괴한 편집증이 있지. 찢어진 영수증의 나머지 반쪽, 그리고 흉기. 무조건 저놈의 일상 반경 안에 있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숨막히는 증거 찾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강력팀 형사들은 강상철이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동시다발적으로 급습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자택, 시외각에 위치한 거대한 비닐하우스 단지,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까지. 형사들은 집안의 벽지 뒤부터 비닐하우스의 흙바닥까지 샅샅이 파헤치며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형사들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초조함이 드리워졌습니다. 강상철이 숨겨둔 비밀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농산물 유통센터를 수색하던 막내 형사가 창고 제일 안쪽 두꺼운 철문으로 닫힌 무 저장고 저온 창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흙 묻은 무와 배추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는 그 차가운 창고의 구석 바닥에 시멘트의 색깔이 미세하게 다른 직사각형 모양의 틈새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장님, 여기 바닥 아래에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달려들어 쌓여 있던 무상자들을 걷어내고 먼지가 떡진 바닥의 철판을 뜯어냈습니다. 귀키한 흙내음 사이로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에는 녹슨 자물쇠가 여러 개 채워진 육중한 소형 철제 금고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절단기를 가져와 불꽃을 튀기며 자물쇠를 끊어내는 형사들의 이마에는 차가운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수십 장의 땅 문서와 골드바 몇 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반장의 시선은 번쩍이는 금괴가 아니라 금고 맨 밑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빛바랜 책 한 권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에 출판된 낡고 두꺼운 국어 사전이었습니다. 정 반장이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전을 집어 들어 올렸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낡은 책이었지만 표지를 넘기자 책의 내부 페이지들이 네모반 듯하게 파내어져 하나의 비밀 상자처럼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글자와 단어가 있어야 할 그 텅 빈 공간 안에는 투명한 지퍼백 하나가 밀봉된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지퍼백을 꺼내든 정 반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21년 전 포목점 장부에서 거칠게 찢겨나갔던 출고 영수증의 나머지 절반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 찢어진 단면은 국과수에서 복원했던 사진의 톱니바퀴와 완벽하게 일치할 형상이었습니다. 그 절반의 영수증 위에는 강상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의 자필 서명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수증 밑에 깔려있던 물건, 그것은 손잡이 부분에 검붉은 얼룩이 두껍게 엉겨 붙어 있는 낡은 목수용 쇠망치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피가 굳어 산화된 그 특유의 다크브라운 색깔은 지워지지 않고 망치의 쇠붙이에 화석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치의 끝에는 너무도 낯익은 작은 물건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낡은 고민형 열쇠고리. 1995년 여름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던 11살 유진이의 노란색 우산 손잡이에 늘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금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형사들 중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온 창고의 차가운 냉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온 창고에 한 인간이 어린 조카를 참혹하게 내리친 흉기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수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재산들과 함께 가장 깊은 곳에 21년 동안 고이 품고 살아왔다는 그 끔찍한 악의의 깊이가 소름 끼치도록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당장 강상철 체포해. 정 반장의 차갑고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형사들이 자택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밤중에 울린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온 동네가 깨어났습니다. 자택 침실에서 자고 있던 강상철은 들이닥친 형사들에 의해 바닥에 엎어지며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변호사 불러.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고 강상철은 발버둥을 치며 경찰들에게 온갖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끌고 나와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의 집에서 관할 경찰서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옛 전통시장의 좁은 1차선 도로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밤사이 유진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 잡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시장통을 휩쓸었고 동트기 전에 이른 새벽이었지만 수많은 동네 사람들과 상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려 현장 검증을 위해 잠시 멈춰선 강상철의 눈앞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정육점 아저씨, 세탁소 아주머니, 그리고 인파의 맨 앞줄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여자. 21년 전 자신이 피눈물을 흘릴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었던 시동생을 멍하니 바라보는 순애 씨였습니다. 강상철은 순애 씨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갑자기 무릎이 꺾인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악마의 변명조차 뛰어넘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발악이었습니다. 형수, 이게 다 형수 때문이야. 왜 그 많은 돈을 쥐새끼처럼 지하실에 꽁꽁 숨겨놔서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왜 그 어린 것을 그 시간에 심부름을 보내서 거길 내려오게 하냔 말이야? 형수가 돈만 안 숨겼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다 형수 탓이라고.
시장을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누군가 분노에 차침을 뱉었고 누군가는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순애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부릅뜬 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가는 강상철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습니다. 21년 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매년 명절마다 죽은 유진이의 제사상에 술을 올리던 그 손이 자신의 딸을 박살낸 흉기를 쥐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수사팀은 곧바로 국과수의 디지털 포렌식과 법의학 최종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강상철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반쪽짜리 영수증의 절단면은 포목점 장부의 찢어진 부분과 100% 일치했으며 종이의 섬유질 단면까지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목수용 망치에 묻어있던 검붉은 혈흔의 DNA는 유진이의 것과 오차없이 일치했습니다.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질식할 듯이 촘촘한 증거의 그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법의관의 부검소견 추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정 반장의 손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살인의 잔혹성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망치로 인한 우측 두개골 함몰은 분명 치명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뼈의 미세한 골절 패턴과 두개골 내부에 남은 체액의 흔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아이는 망치에 맞은 직후 즉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소견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두부 강타 후 깊은 기절 상태, 즉 혼수 상태에 빠졌을 뿐 살아 있었습니다. 범인은 아이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천으로 아이의 몸을 빈틈없이 둘러싸고 두꺼운 밧줄로 결박했습니다. 최종 사인은 두부 손상이 아니라 젖은 시멘트와 흙에 파묻힌 후 발생한 질식사입니다. 아이는 생매장 당한 겁니다. 취조실의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정 반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던 강상철의 얼굴에 정 반장은 피 묻은 망치와 영수증, 그리고 끔찍한 부검 결과지를 차례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강상철, 넌 인간도 아니야. 네 조카는 망치에 맞았을 때 죽지 않았어. 살아 숨쉬는 어린애를, 심장이 뛰고 있는 핏덩이를 그 두꺼운 천으로 둘러싸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묻어버렸어. 그 숨막히는 흙더미 속에서 아이가 깼을 때 느꼈을 공포가 어떤 건지 짐작이나 가나? 넌 살인마를 넘어선 악마다. 빠져나갈 구멍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생매장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강상철의 평온하던 가면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는 수갑찬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몸을 미친 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자위가 붉게 달아오르더니 마침내 짐승의 멱다는 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죽이려던 게 아니었다고. 그냥 그 입만 다물게 하려고 한 번 친 것뿐인데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나도 너무 무서워서 그랬어. 21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백열등 아래서 강상철의 입을 통해 1995년 7월의 그 끔찍했던 오후의 진실이 토악질하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몇 달 전부터 강상철은 경마장 불법 사설 베팅에 깊게 빠져 있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조폭을 낀 사채업자들은 그의 집에 칼을 들이밀며 이번 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마누라와 애들을 팔아넘기고 내 발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단 하나, 형수가 매일 밤 지하실, 철제 금고에 뭉칫돈을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포목점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형수의 눈을 피해 몰래 지하실 열쇠를 복사해 두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장대비가 쏟아져 시장의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강상철은 약국 뒷방에서 장기를 두다 술에 취한 척 연기를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문을 잠근 그는 뒷골목 쪽문으로 빠져나와 쏟아지는 비를 뚫고 포목점 지하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익숙하게 금고 문을 열고 짐승처럼 현금 다발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완벽하게 위장하기 위해 도매상들이 탐내던 최고급 수입 원단 한 롤을 훔쳐서 밖으로 내다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물건을 정당하게 빼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지하실 책상에 있던 장부의 출고란에 가짜 영수증을 적어 내려가고 자신의 도장을 쾅 하고 찍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 지하실로 내려오는 낡은 나무 계단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강상철이 등골이 서늘해져 고개를 돌렸을 때
노란 우산을 접으며 계단을 내려오던 11살 유진이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양복 공장에 갈 심부름 천을 챙기러 내려온 아이의 눈에 평소 다정했던 당숙 아저씨가 금고를 뒤져 돈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놀란 아이의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아, 아저씨? 지금 우리 엄마 금고에서 뭐 하는 거야? 도둑질하는 거야? 엄마, 엄마, 아. 유진이가 뒤로 돌아서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려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칼날과 감옥에 갈 공포가 강상철의 이성을 순식간에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튀어나가 아이의 뒷덜미를 낚아채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발버둥치는 아이의 입을 거칠고 큰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유진이는 살기 위해 컥컥거리며 그의 손가락을 있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강상철은 손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시야가 붉게 물든 그는 바닥에 뒹굴고 있던 나무개짝 해체용 쇠망치를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조카의 머리를 향해 눈을 질끈 감고 내리쳤습니다. 턱!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의 작은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붉은 피가 지하실 바닥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망치를 내려놓은 강상철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책상으로 달려가 방금 자신이 찍었던 장부의 영수증 페이지를 북 뜯어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훔치려던 그 비싼 이탈리아산 벨벳 원단을 바닥에 쫙 펼친 뒤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며 피를 흘리는 아이의 몸을 김밥 말듯 잔혹하게 둘러쌌습니다. 시장통에서 수십 년간 짐을 나르며 익혔던 습관대로 밧줄을 가져와 절대 풀리지 않는 꽉 조인 새부리 매듭으로 위아래를 묶어버렸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검은색 비옷을 뒤집어쓰고 아이의 몸이 든 묵직한 원단 롤을 어깨에 둘러챘습니다. 지하실 뒷문을 열고 빗속의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모든 발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긴장감과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 탓에 예전에 다쳤던 왼쪽 무릎의 통증이 악몽처럼 살아나 다리를 기괴하게 절뚝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평소 불법 화물들이나 버려진 짐들이 쌓여있던 시장 뒤편의 폐창고였습니다. 며칠 전 지나가며 창고 안쪽 바닥에 배관 공사를 하려고 파놓은 구덩이와 건축업자들이 버려두고 간 시멘트 포대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 두었던 터였습니다. 창고의 철제 셔터를 간신히 열고 들어간 그는 파헤쳐진 흙구덩이 속으로 아이의 몸이 든 롤을 망설임 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떠와 시멘트와 모래를 미친 듯이 삽으로 개기 시작했습니다. 삭삭삭. 그가 시멘트를 비비던 소리를 운 나쁘게 도박장에서 돌아오던 최 씨가 듣고 지나갔던 것입니다. 두꺼운 시멘트가 구덩이를 완벽하게 메웠을 때 강상철은 그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핏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다시 약국 뒷문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덮어쓴 채 방금 깨어난 사람처럼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 반장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저녁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미친 듯이 유진이 이름을 부르면서 골목을 뒤졌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이가 창고 앞 쓰레기통에 흘렸던 노란 우산도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제가 일부러 그 근처에 발로 툭 차다버린 겁니다. 형수가 밥을 굶으며 전단지를 돌릴 때 제가 오토바이에 형수를 태우고 타 지역 보육원을 돌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면서도 찢어진 영수증과 피 묻은 망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버리다가 들킬까봐 가장 안전한 내 품속에 두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중엔 진짜로 제가 죽인 게 아니라는 착각마저 들더군요. 인간의 가죽을 쓴 괴물의 독백은 취조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21년의 시간 동안 완벽하게 연출된 슬픔과 다정함 이면에 숨겨진 그 지독한 위선. 정 반장은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끄고 취조실을 나서는 정 반장의 뒤통수에 대고 강상철은 쉰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딱 하나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지하실에서 그 장부를 아예 통째로 들고 나와 불태워버리지 않은 거. 그거 하나가 제일 후회됩니다. 정 반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빛 구름이 잔뜩 낀 쌀쌀한 날씨 속에 정 반장은 홀로 순애 씨를 찾아갔습니다. 포목점 앞 평상에 넋을 잃고 앉아있던 그녀에게
정 반장은 강상철이 자백한 모든 범행의 동기와 잔혹한 생매장의 진실을 가감없이 하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어미의 반응은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혼절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거대하고 참혹한 진실 앞에 인간의 감정은 오히려 차갑게 얼어붙어 버리는 듯 했습니다. 21년간 지옥불을 걷게 만든 장본인이 매일같이 자신과 마주 앉아 국밥을 먹고 전단지를 인쇄할 돈을 빌려주겠다며 다독이던 시동생이었다는 사실. 순애 씨의 텅 빈 두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만이 뺨을 타고 툭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뽀얗게 앉은 포목점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4년 명절,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10살의 유진이와 그 옆에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숙 강상철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재봉 가위를 들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사진 속 강상철의 얼굴과 유진이의 얼굴 사이를 정확하게 서걱하고 잘라내버렸습니다. 두 동강이 난 사진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형사님, 갈라진 순애 씨의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내일 그 악마가 재판정에 선다고 했죠. 저도 갈 겁니다. 이 가서 그놈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통시장 백골 유기 사건의 진범이 다름 아닌 피해자의 친척이자 지역 유지 행세를 하던 자였다는 사실은 대중의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강상철의 농산물 센터 앞에는 매일같이 계란과 오물이 날아들었고 견디다 못한 그의 가족들은 야반도주하듯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자백도 받아냈고 증거도 완벽했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가 강상철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고 이제 그가 법정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는 일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정 반장 역시 21년 묵은 무거운 체증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검찰 송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과 구석 책상에서 1995년 당시에 낡은 형사소송법 법정과 강상철의 조서를 번갈아 들여다보던 정 반장의 미간에 짙은 주름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강상철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도 묘하게 법정 투쟁을 준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싼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이 이미 선임되어 경찰서와 검찰청을 뻔질나게 들락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 반장이 법전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가던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 당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단 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와서야 살인죄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되었지만 이 사건은 이미 2010년에 15년이라는 끔찍한 시간의 벽을 넘겨버린 상태였습니다. 즉, 법의 논리대로라면 아무리 강상철이 살인을 자백하고 증거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국가가 그를 처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상철의 로펌 변호사들은 바로 그 거대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백을 한 것은 어차피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나와버린 상황에서 여론의 문매를 덜 막기 위한 쇼였을 뿐 재판정에 서는 순간 공소권 없음으로 풀려날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정 반장은 책상을 짚은 채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악마를 다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의 문을 모두 열어 젖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1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살인마의 편에 서서 마지막 거대한 성벽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강상철은 법정에서 웃으며 걸어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잔혹한 시간의 장난 앞에서 11살 유진이의 원혼과 어머니의 피눈물은 어떻게 공의를 심판받을 수 있을까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짜 싸움은, 그 무자비한 법의 시계와의 사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995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던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단 15년. 유진이가 실종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묻혔던 그 해로부터 이미 21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2015년에 이르러서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입법이 통과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유진이의 사건은 2010년에 이미 15년의 시효가 만료되어 새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강상철이 취조실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것도 어쩌면 이 거대한 법의 허점을 이미 꿰뚫어 본 교활한 계산의 결과였을지 모릅니다. 경찰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통시장 백골 유기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알려지자 대한민국 전역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11살 조카를 살해하고 생매장한 것도 모자라 21년 동안 형수 곁에서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지역사회의 유지 행세를 해온 괴물. 매일같이 뉴스 특보가 쏟아졌고 분노한 시민들은 강상철이 운영하던 외곽의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로 몰려가 계란과 오물을 투척하며 간판을 박살냈습니다. 셔터에는 붉은색 레커로 살인마라는 글씨가 도배되었고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이름조차 숨긴 채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빗발치는 분노와는 상반되게 강상철이 고용한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은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첫 영장 실질 심사에서부터 아주 당당하게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을 주장하며 사건의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자백과 물증이 차고 넘친다 한들 국가가 이자를 처벌할 법적 권한이 이미 6년 전에 소멸했다는 논리였습니다.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반장과 형사들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앞에 악마를 잡아다 놓고도 그 손에 수갑을 채운 채로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게 두어야 한다는 무력감이 형사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 구석에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강상철의 수십 년치 금융거래와 채무 기록을 미친 듯이 파고들던 젊은 공소 담당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형광펜으로 밑줄이 쳐진 낡은 출입국 기록 조회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반장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이 새끼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들이 일제히 모니터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에는 단 하나의 예외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강상철의 과거를 추적해온 결과 그는 1995년 형수의 돈을 훔쳐 급한 불을 껐지만 도박 중독에 담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2000년 무렵 다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살벌했던 불법 추심업자들의 협박과 장기 밀매 위협에 시달리던 그는 가족마저 버려둔 채 필리핀으로 야반도주를 감행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 지내다 빚을 갚아주겠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2006년 말에야 슬그머니 한국으로 입국했던 것입니다. 정 반장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그가 해외로 도피해 있던 정확히 6년 2개월의 시간. 법의 논리에 따라 이 해외 체류 기간만큼 공소시효의 시계는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10년에 끝났어야 할 15년의 공소시효에 이 6년 2개월을 더하면 놀랍게도 공소시효 만료일은 유골이 발견된 2016년 가을을 지나 이듬해 봄까지 아슬아슬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신은 아직 그 아이의 편이었습니다. 정 반장이 서류를 쥐어짜듯 움켜쥐며 나직하게 내뱉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공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미소 짓던 강상철과 그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들이민 출입국 기록과 판례 앞에서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를 구해줄 법의 구멍은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매서운 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초봄의 어느 날, 지방법원의 가장 큰 대법정에서 강상철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사건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뿐만 아니라 21년 전 유진이에게 가랑엿을 팔았던 노점상 할머니, 정육점 아저씨, 세탁소 아주머니 등 옛 시장 사람들도 모두 생업을 접어두고 무거운 얼굴로 방청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피고인석에 들어선 강상철은 푹 고개를 숙인 채 단 한 번도 방청석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검사의 냉철하고 매서운 논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압수수색 당시 비밀 금고에서 발견된 피 묻은 쇠망치, 조카 유진이의 노란색 곰인형 열쇠고리, 그리고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린 수입 원단 출고 영수증이 차례대로 띄워졌습니다. 이어 증인석에선 법의학자의 소견은 법정을 끔찍한 충격과 탄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두개골의 골절 상태와 유골 주변의 미세한 토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아이는 망치에 맞고 기절했을 뿐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두꺼운 천에 결박되어 차가운 시멘트와 흙더미 아래 묻힌 뒤에야 서서히 산소가 고갈되어 질식사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다시 한번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단지 돈을 훔치다 들킨 것을 무마하기 위해 생존해 있는 11살 조카를 생매장하고 그 후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해자의 어머니인 형수 곁에서 위로하는 척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가정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 검찰 측의 마지막 증인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이순애 씨가 증인석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21년이라는 지옥 같은 세월이 그녀의 머리를 하얗게 세게 만들고 등은 굽어지게 했지만 단상에선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고 단단했습니다. 순애 씨의 품에는 조그만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색동 소매가 예쁘게 달린 11살 여자아이가 입기에 딱 알맞은 크기의 고운 한복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5년 여름, 순애 씨가 다가올 추석에 입히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짓고 있다가 미처 소매 끝을 완성하지 못한 채 21년 동안 다락방에 묻어두었던 유진이의 옷이었습니다. 법정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순애 씨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몸을 돌려 피고인석에 웅크리고 앉은 강상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도련님, 21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불린 그 한 맺힌 호칭에 강상철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그깟 금고에 든 돈, 도련님이 달라고 했으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줬을 텐데. 도련님은 돈만 훔쳐간 게 아니야. 우리 유진이가 차가운 흙더미 속에서 숨 막혀 죽어가고 있을 때 도련님은 나랑 같이 국밥을 먹었어. 내가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미친년처럼 헤맬 때 도련님은 내 오토바이를 운전해주며 내 옆에서 같이 울었지. 명절마다 내 딸 제사상에 절을 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내 등신 같은 꼴을 비웃었을까. 순애 씨의 목소리는 커지지도 오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를 토해내듯 차갑고 묵직하게 전곡을 찌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방청석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님, 저 악마는 내 딸을 단 한 번 죽인 게 아닙니다. 저자는 21년 동안 매일매일 살아서 숨쉬는 나를 수천 번도 넘게 찔러 죽였습니다. 저자가 살아서 다시 햇빛을 보는 일이 없도록 부디 제 딸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순애 씨의 말이 끝나는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강상철이 갑자기 발작하듯 몸을 비틀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수갑찬 두 손으로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21년간 짓눌러왔던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했던 자신의 삶이 끝장났다는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였을까요? 그의 비참한 오열 속에서도 법정의 그 누구도 그에게 일말의 동정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열린 선고 공판.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탐욕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혈육인 11세 아동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으며 피해자가 생존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매장이라는 극악무도한 방식으로 살해했다. 나아가 21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유족의 곁에서 범행을 은폐하며 인간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만과 폐륜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참회하게 함이 마땅하다. 주문, 피고인 강상철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둔탁한 망치 소리가 3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제야 방청석 맨 뒷줄에 제복을 입고 서 있던 정반장은 깊게 숨을 내쉬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상철이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는 법정 밖 창문 너머로는 1995년 그날처럼 세찬 봄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상철에게 소가 거액의 이자를 바치며 고통받던 시장 상인들의 채무는 그의 범죄 수익이 몰수되면서 무효화 처리되었고 그의 거대한 농산물 유통센터와 재산들은 경매에 넘겨져 순애 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강제 집행되었습니다. 강상철의 가족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름마저 바꾸고 세상의 뒤편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느 비오는 늦은 오후 순애 씨의 포목점 낡은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머리가 훌렁 벗겨진 초라한 중년 사내. 21년 전 지하실에서 살인의 비명을 듣고도 도망쳐버렸던 배달원 박 씨였습니다. 그는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떼치며 오열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그때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형사님들한테 훔친 게 무서워서 거짓말만 안 했어도 유진이는 그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았을 겁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용서하지 마십시오. 겁에 질려 침묵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한 아이의 생명을 21년이나 차가운 땅 속에 묶어두었다는 뼈저린 후회. 순애 씨는 바닥에 엎드려 오는 박 씨를 한참 동안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은 해탈한 눈빛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두었던 따뜻한 소고기 뭇국을 한 대접 퍼서 작은 소반에 담아 박 씨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밥이나 한술 뜨고 가소. 순애 씨는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등을 돌려 포목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김이 오르는 국밥 앞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침묵으로 죄를 짓고 도망쳤던 그는 그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통해 평생 짊어질 가장 무거운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며칠 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경찰은 국과수에서 감식을 마친 유진이의 유품들을 가족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녹슨 쇠 머리핀, 푸르게 잉크가 번진 작은 일기장, 흙투성이가 된 노란색 우산, 그리고 시신을 감싸고 있던 그 고급 벨벳 천에 깨끗하게 남은 자투리 조각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정반장과 함께 동네 외곽의 인적이 드문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양은 대야에 유진이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담고 불을 붙였습니다. 메마른 천조각과 낡은 일기장이 불꽃을 머금으며 연기로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그만 춥고 그만 무서워라, 내 새끼. 엄마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타닥거리는 불꽃 사이로 하얀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지는 연기를 보며 순애 씨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정반장은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고 깊은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경찰 배지가 오후의 햇살을 받아 묵직하게 반짝였습니다. 21년간 가슴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미제 사건의 서류 처리, 비로소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덮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도 흘러 낡고 오래된 전통시장은 전면적인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유진이가 발견되었던 그 끔찍한 폐창고와 허름한 양복 공장들은 모두 중장비에 의해 흔적도 없이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매끈하게 아스팔트가 깔린 넓고 환한 공영 주차장이 들어섰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둘 동네를 떠나거나 세상을 등졌고 시장 골목을 떠돌던 지하실의 백골 이야기는 비오는 날 세탁소나 낡은 국밥집에서 안전거리로 소비되는 슬픈 도시 전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극이 시작되었던 순애 씨의 포목점 자리에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화사하고 밝은 커피숍이 들어와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달콤한 빵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활기차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이면에 숨겨진 상흔마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순애 씨는 강상철에게서 받은 배상금의 대부분을 미아찾기 재단과 범죄 피해자 가족 지원센터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심을 벗어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슬레이트 지붕집을 구해 여생을 의탁했습니다. 그녀의 마당 한구석에는 유진이의 노란색 우산을 닮은 샛노란 소국들이 무성하게 피어나 계절마다 은은한 향기를 풍겼습니다. 과거처럼 머리를 산발한 채 전단지를 돌리며 오열하는 미친 여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동네 꼬마들이 지나갈 때면 주머니에서 박하사탕을 꺼내 쥐어주며 인자하게 웃어 보이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만이 마루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처마 밑으로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는 날이면 순애 씨는 낡은 나무 의자를 마루 끝에 내어놓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으로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빗물 위로 동그랗게 피어오르는 파문 속에서 예쁜 노란색 우산을 쓰고 배꼽 인사를 하며 뒤돌아보던 11살 유진이의 맑은 미소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레이션. 세상에는 영원히 묻히는 비밀이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콘크리트를 붓고 거짓의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린다 해도 진실은 결국 찢겨나간 영수증의 모서리에서 썩지 않는 낡은 천조각의 문양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끈질긴 기억 속에서 다시 숨을 쉬며 물 위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동네의 낡은 지하실, 이웃의 다정한 웃음, 혹은 매일 걷는 비오는 골목길, 그 가장 일상적이고 평온한 풍경 이면에는 때로는 이토록 서늘하고 참혹한 균열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유진이의 비극은 그저 운이 나빠 만난 살인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빚에 쫓겨 가족의 금고에 손을 댄 얄팍한 탐욕, 두려움의 진실을 외면하고 도망친 자의 비겁한 침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21년이나 은폐할 수 있게 만들었던 한 공동체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이제는 넓고 환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옛 전통시장의 터. 그 위로 무심한 가을 햇살이 내리칩니다. CCTV가 돌아가는 안전한 그 길 위로 노란 우산을 쓴 작은 여자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밝게 웃으며 걸어갑니다. 그 평범하고도 당연한 일상의 풍경이 누군가에게는 21년을 기다려도 끝내 닿을 수 없었던 가장 간절한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1995년 전통시장 백골 유기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